6년을 찾아도 없더니 이렇게 거지꼴로 살고 있었다니. 75세 재벌 회장 도재현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6년 전 회사 비자금을 30억을 들고 사라졌던 며느리가 서울역 뒷골목에서 야채를 팔고 있었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거지꼴의 모습으로 말이죠. 옆에는 5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떨고 있었습니다. 회사 비자금 30억을 들고 도망간 며느리가 왜 이렇게 비참한 모습일까요? 6년 전 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리고 며느리의 실종. 그가 마주하게 될 진실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야기 궁금하시다면 무료로 할 수 있는 좋아요 눌러주세요.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실 거예요. 12월의 차가운 바람이 서울역 광장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도재현 회장은 검은색 벤틀리에서 내리며 코트깃을 세웠어요. 75의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던 그의 어깨가 오늘따라 유독 무거워 보였죠. 방금 끝난 자선 행사장의 화려함이 아직도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수백 명의 기업인들이 모여 거액을 기부하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던 그곳. 하지만 재현의 마음 한구석엔 늘 그랬듯 공허함만이 자리했어요. 6년 전 큰아들 정우를 잃은 뒤로 그의 삶은 겉으로만 화려할 뿐이었습니다. 회장님, 차로 모실까요? 비서의 물음에 재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 좀 걷겠네. 자네는 먼저 가게. 서울역 뒤편으로 발걸음을 옮기던 재현은 문득 옛 전통시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어린 시절 어머니 손을 잡고 다니던 그런 시장의 모습이었죠. 발걸음이 저절로 그곳을 향했습니다. 시장 입구에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어묵 국물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어요. 상인들의 호객 소리, 손님들의 흥정 소리가 뒤섞여 특유의 활기를 만들어냈죠. 재현은 잠시 그 소란스러움 속에서 묘한 위안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시장 한쪽 길바닥에 작은 돗자리를 펴고 야채를 파는 한 여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털모자를 깊숙이 눌러 쓰고 낡은 패딩을 입은 그녀. 무, 배추, 파 같은 겨울 채소들이 소박하게 놓여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녀가 물을 다듬는 손놀림이 고개를 숙인 그 각도가 낯설지 않았어요.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재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6년 전 비자금 30억을 가지고 사라진 며느리가 이런 곳에서 길바닥 장사를 하고 있을 리 없었죠. 그 돈이면 지금쯤 어디선가 편하게 살고 있을 텐데요. 엄마, 추워요. 손 시려워요.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인 옆에 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쪼그리고 앉아 있었죠. 작은 손을 호호 불며 엄마를 도와 팔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옆얼굴이 순간 드러났을 때 재현은 숨이 멎는 듯 했어요. 그 눈매, 그 코의 선이 묘하게 낯익은 느낌이었습니다. 승우야, 조금만 참아. 곧 집에 갈 거야.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재현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분명 그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재현은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여전히 그녀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아 야채를 팔고 있었습니다. 닮은 사람이겠지. 서진이가 여기 있을 리 없어. 30억이나 되는 비자금을 가지고 갔는데. 재현은 떨리는 다리를 겨우 지탱하며 근처 과일가게 주인에게 다가갔습니다. 확인해야 했어요. 정말 그녀가 맞는지. 저기 길바닥에서 야채 파는 분 누구신지 아시나요? 아, 그분이요? 윤서진 씨라고 하던데요. 거의 매일 오시죠. 새벽에 도매시장 가서 떼어다가 파시는데 벌써 5년은 넘었을 거예요. 윤서진. 정말 그녀였습니다. 재현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회사 비자금 30억을 가지고 도망친 며느리가 왜 이런 곳에서 야채를 팔고 있는 걸까요? 그 많은 돈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참 안 됐어요. 어린 아이 하나 데리고 악착같이 사시더라고요. 반지하에 살면서 새벽 3시에 도매시장 가고 낮엔 여기서 장사하고 밤엔 또 식당에서 설거지 하시죠. 어떻게 그렇게 사시나 싶어요. 반지하라니. 재현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30억이나 되는 돈을 가지고 갔으면서 반지하에 산다고요?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혹시 도박이나 사기를 당한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빼앗긴 걸까요? 재현의 시선이 다시 어린 승호에게로 향했습니다. 아이는 엄마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작은 손으로 시든 파이프를 떼어내고 있었어요. 빨갛게 언작은 손이 안쓰러웠습니다. 혹시 저 아이 아버지는 몰라요. 그 얘긴 한 번도 안 하시더라고요. 혼자 키우시는 것 같던데. 근데 이상한 게 가끔 수첩에 뭔가를 열심히 적으시고 책도 보시고 그냥 장사만 하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재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6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정우가 출근길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던 날. 그리고 며칠 뒤 서진이 회사 비자금 30억을 빼돌리고 사라졌다는 둘째 재욱의 보고. 재욱이 직접 계좌를 확인했는데 텅 비어 있었다고 했었죠. 그땐 분노에 눈이 멀어 서진을 찾으려 했지만 이미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싱싱한 배추예요. 오늘 새벽에 떼어온 거예요. 서진이 지나가는 아주머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 목소리엔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아주머니가 배추를 살펴보며 값을 깎자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죠. 1,000원을 깎아주는 그 모습을 보며 재현은 더욱 의아했습니다. 30억이나 되는 돈이 있다면 이런 생활을 할 필요가 없는데. 엄마, 배고파요. 승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진은 주머니에서 김밥 하나를 꺼내 아이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먹어. 엄마는 괜찮아. 엄마도 같이 먹어요. 아이가 김밥을 반으로 나누려 하자 서진은 고개를 저으며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 모습을 보던 재현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비자금을 훔친 사람이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걸까요? 재현은 조심스럽게 일어나 서진의 뒤를 따랐습니다. 해가 지고 장사를 마친 서진은 승우의 손을 잡고 남은 야채를 작은 리어카에 싣고 걸었어요. 아이는 피곤한지 엄마 손을 잡은 채 꾸벅꾸벅 졸고 있었죠. 좁은 골목을 몇 번 꺾어 들어가자 낡은 빌라가 나타났습니다. 반지하 창문에는 곰팡이 자국이 선명했고 녹슨 철문은 삐걱거렸어요. 서진이 졸린 승우를 안아들고 그 집으로 들어가는 걸 본 재현은 확신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요. 비자금 30억은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정말 서진이 가져간 게 맞을까요? 정우야. 재현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죽은 아들의 이름을 불렀어요. 차가운 겨울 하늘엔 별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재현은 뜬 눈으로 새벽을 맞았습니다. 6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내일 반드시 진실을 확인해야겠다는 생각만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다음 날 아침 재현은 밤새 한숨도 못 잔 채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6년 전 사진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정우와 서진의 결혼식 사진, 행복해 보이던 두 사람의 모습이 이제는 너무나 아프게 다가왔죠. 재현의 손가락이 사진 속 정우의 얼굴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28배 나이에 세상을 떠난 아들.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었는데 점심때쯤 경찰에서 온 전화 한 통이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교통사고.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트럭과 정면 충돌. 즉사였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둘째 재욱이 헐레벌떡 뛰어왔었죠. 아버지, 큰일 났습니다. 회사 비자금 계좌가 텅 비었어요. 30억이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그때 재현은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재욱이 보여준 계좌 내역과 사라진 서진의 행방이 모든 걸 말해주는 듯 했죠. 아내 미경도 울며 말했었습니다. 그 여자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었나 봐요. 정우가 죽자마자 비자금 30억을 빼돌리고 도망치다니. 재현은 그때 너무나 분노했었어요. 아들을 잃은 슬픔도 채 추스르기 전에 며느리의 배신이라니.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미경이 말렸었죠. 가문의 망신입니다. 비자금이란 게 알려지면 회사도 위험해요. 조용히 처리해요. 그래서 재현은 사설 탐정을 고용했지만 서진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6년이란 시간 동안 재현은 그녀를 원망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어제 본 그녀의 모습은 재현은 무거운 몸을 일으켜 정우의 영정이 모셔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의 사진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정우야, 내 아내가 여기 있더구나. 그런데 이상해. 30억을 훔쳤다면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을까? 재현은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그냥 사고로 죽은 걸까? 왜 하필 그때? 오전 10시 재현은 다시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어제와 같은 자리에 서진이 앉아 있었어요. 오늘도 역시 아이와 함께였죠. 재현은 멀찍이 서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아줌마, 이 배추 얼마예요? 3,000원이에요. 서진의 목소리는 지쳐 보였습니다. 눈 밑엔 짙은 다크서클이 있었고 손은 추위에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재현은 용기를 내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들어 재현을 봤을 때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자신의 뒤로 숨기려 했죠. 아버님, 6년을 찾아도 없더니. 재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혼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이렇게 거짓골로 살고 있었나? 재현의 시선이 승호에게 향했습니다. 정우를 닮은 그 눈매, 그 코의 선,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어요. 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인가? 서진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재현을 더욱 답답하게 만들었죠. 내가 물었네. 이 아이가 누구냐고. 서진은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옆에 있던 승호가 엄마의 옷자락을 꼭 잡고 있었죠. 아이의 겁에 질린 눈동자가 재현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그 작은 목소리에 재현의 가슴이 찔렸어요. 아이는 아무 죄가 없었으니까요. 재현은 한숨을 내쉬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돈은 어디 있나? 비자금 30억 말이야. 서진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사설탐정까지 고용해서 6년을 찾았어. 해외로 도망갔나? 이름을 바꿨나? 온갖 추측을 다 했지. 그런데 고작 여기서 이 꼴로. 재현의 목소리에 허탈함이 묻어났습니다. 그토록 찾아 헤맸던 며느리가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었다니. 정우를 닮은 이 아이와 함께 길바닥에 앉아 있다니. 재현이 돌아서려는 순간 서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에 재현은 발걸음을 멈췄어요. 뒤돌아보니 서진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뭐가 죄송하다는 건가? 모든 게 다 제 잘못이에요. 서진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뭔가 숨겨진 의미가 있는 것 같았어요. 재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가 없었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지. 하지만 이대로 끝난 게 아니야. 재현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서진 앞에 놓았습니다. 내일 이 주소로 와. 할 얘기가 있으니까. 서진은 명함을 보며 더욱 불안해하는 듯 했습니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이 분명했어요. 그날 저녁 재현은 집으로 돌아와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진의 그 모습, 그 침묵, 그리고 정우를 빼닮은 아이의 얼굴이 계속 맴돌았어요. 정우의 영정 앞에 다시 섰을 때 재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우야, 6년을 찾아도 없던 내 아내를 찾았다. 그런데 왜일까? 30억을 훔쳐 달아난 여자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그리고 저 아이는 정말 내 아이일까? 한편 재욱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비서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서진이 형수를 찾으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만나셨대요. 재욱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6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날까봐 불안했어요. 계속 감시해. 아버지가 뭘 알아내시는지 보고해. 전화를 끊은 재욱은 어머니 미경에게 연락했습니다. 어머니, 문제가 생겼어요. 서진이 형수가 나타났습니다. 미경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그 여자가 감히 다시 나타났다고? 조심해야겠구나. 우리가 지켜온 비밀이 드러나면 안 돼. 창밖엔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울음소리처럼 들렸어요. 재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재현은 서진과 만난 다음 날 아침 일찍 비서 김 실장을 불렀습니다. 50대 중반의 김 실장은 20년 넘게 재현을 모셔온 충직한 사람이었죠. 재현은 조용히 문을 닫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 실장, 자네에게 비밀리에 부탁할 일이 있네. 말씀하십시오, 회장님. 윤서진을 찾았네. 서울역 근처 전통시장에서 야채 장사를 하고 있더군. 김 실장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6년 전 비자금을 들고 사라진 그 며느리를 찾았다니요. 그녀의 현재 거주지, 일상 동선, 그리고 함께 있는 아이에 대해 조사해주게. 아무도 모르게, 특히 재욱이나 사모님께는 절대 비밀로 해야 하네. 알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진행하겠습니다. 사흘 뒤 김 실장이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재현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첫 장에는 서진의 일과표가 정리되어 있었죠. 새벽 4시 도매시장에서 야채를 사러 갑니다. 5시 반 시장으로 돌아와 좌판을 펼칩니다. 오후 1시까지 장사를 하고 2시부터 6시까지는 근처 오피스텔에서 청소 일을 합니다.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는 반찬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죠. 재현은 숨이 막혔습니다. 하루에 거의 18시간을 일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6년째 계속. 아이는 어떻게 되나? 윤승호 5살입니다.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데 등록금이 밀려 있다고 합니다. 방과 후엔 시장 근처 독서실에서 엄마를 기다린다고 하더군요. 재현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5살 아이가 혼자 독서실에서 엄마를 기다린다니. 주변 사람들의 평판은 어떤가? 김 실장이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는 평판이 좋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하다고들 하더군요. 특이한 점은 매일 밤 수첩에 뭔가를 적고 법률 서적을 읽는다고 합니다. 법률 서적? 네, 주로 형법이나 민법 관련 책들입니다. 도서관에서 빌려 읽는다고 하더군요. 재현은 의아했습니다. 왜 법률책을 읽는 걸까요? 혹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서진과 승우가 함께 찍힌 사진이었어요. 둘이 김밥을 나눠 먹으며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이 사진은 어제 찍은 겁니다. 점심시간에 잠깐 찍은 건데 재현은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승우의 얼굴이 정우의 어린 시절과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특히 웃을 때 생기는 보조개까지 똑같았죠. 그리고 회장님, 이상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뭔가 서진 씨가 사는 반지하 월세가 30만 원인데 그것도 2달째 밀려 있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일해서 버는 돈이 100만 원은 넘을 텐데 도대체 그 돈이 다 어디로 가는지 재현은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가져간 돈도 없고 지금 버는 돈도 어디론가 사라지고 있다니 뭔가 숨겨진 사연이 있는 게 분명했어요. 김 실장, 한 가지 더 부탁하네. 말씀하십시오. 서진이 사는 곳 근처에 CCTV를 설치해주게. 혹시 누가 접근하는지 확인하고 싶네. 그날 저녁 재현은 다시 시장으로 갔습니다. 멀리서 서진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는데도 그녀는 여전히 좌판 앞에 앉아 있었죠. 승우는 엄마 옆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다가와 물을 집어들었어요. 이거 얼마예요? 1,000원이에요, 할머니. 에이, 너무 비싸. 500원에 줘.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가고 난 뒤 승우가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왜 깎아줘요? 우리도 돈 필요한데. 할머니도 힘드시잖아. 우리는 젊으니까 더 벌면 돼. 그 말을 들은 재현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저렇게 착한 마음을 가진 여자가 정말 도둑일까요? 재현이 돌아서려는 순간 낯선 남자 하나가 서진에게 다가갔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는 서진에게 뭔가를 건네고는 빠르게 사라졌어요. 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쳐본 그녀는 급히 승우를 안고 일어섰어요. 승우야, 우리 집에 가자. 엄마, 아직 장사 안 끝났는데. 오늘은 일찍 들어가야 해. 서진은 허둥지둥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재현은 그녀가 떨어뜨린 종이를 주었어요.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입 다물고 살아라. 아이가 다칠 수도 있다. 재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군가 서진을 위협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아이를 빌미로.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그날 밤 11시 도시 가문의 대저택은 고요했습니다. 재욱은 서재에서 회사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노트북 화면에 떠 있는 숫자들을 보면서도 그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죠. 아버지가 요즘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재욱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보안팀장이었어요. 전무님, 시장 CCTV 영상 분석이 끝났습니다. 회장님께서 며칠째 서울역 근처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계신데, 그래서 윤서진이 그곳에 있습니다. 재욱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습니다. 6년 전 사라진 형수가 나타났다고요? 그것도 아버지가 찾아갔다니. 재욱은 급히 일어나 어머니 미경의 방으로 향했어요. 어머니, 큰일 났습니다. 미경은 침대에서 책을 읽고 있다가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봤습니다. 무슨 일이니? 서진이 형수가 나타났어요. 아버지께서 벌써 몇 번이나 만나신 것 같습니다. 미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벗으며 말했죠. 그 여자가 감히 다시 나타났다고? 정우 죽자마자 30억 들고 도망친 주제에? 어머니,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그 여자가 다시 끼어들면. 미경은 차가운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68세의 나이에도 그녀의 눈은 날카로웠어요. 재우가 그 여자가 다시는 우리 가문에 발도 못 들이게 해야 해.
내가 이 집안의 진짜 상속자야. 알겠니? 네, 어머니. 다음 날 새벽 재욱은 검은 승용차에 탄 채 서진의 반지하 집 앞에 있었습니다. 옆자리엔 덩치 큰 남자 둘이 앉아 있었죠. 재욱이 봉투 하나를 꺼내며 말했어요. 이 쪽지를 문틈에 넣고 와. 절대 들키면 안 돼. 남자들이 차에서 내려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그들이 돌아왔고 재욱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차를 출발시켰어요. 아침 6시 서진은 평소처럼 집을 나서려다가 문 앞에 떨어진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쳐본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이가 다치는 걸 원하지 않으면 조용히 살아라. 도시 가문에 얼씬도 하지 마라. 서진은 급히 승우를 안았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왜 그러는지 몰라 눈을 깜빡였죠. 엄마, 왜 그래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하지만 그날 오후 또 다른 위협이 찾아왔습니다. 시장에서 장사를 하던 중 낯선 남자가 다가와 작은 봉투를 던지고 갔어요. 안에는 승우가 유치원에서 노는 사진이 들어 있었죠. 사진 뒤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가 소중하면 입 다물어라. 서진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누군가 승우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당장 짐을 싸서 유치원으로 달려갔죠. 선생님, 승우 어디 있어요? 방금 전에 열이 나서 보건실에 있어요. 갑자기 토하고 쓰러져서. 서진은 보건실로 뛰어갔습니다. 승우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이마가 불처럼 뜨거웠죠. 승우야, 엄마 왔어. 괜찮아? 엄마, 머리 아파요. 서진은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그녀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했어요. 누군가 고의로 아이에게 무언가를 먹인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밀려왔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급성 스트레스로 인한 고열입니다. 아이가 최근에 무서운 일을 겪었나요? 서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죠. 바로 그때 나이든 간호사 한 명이 다가왔어요. 어머, 윤서진 씨 아니세요? 서진이 고개를 들자 간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6년 전에 도정우 씨 담당했던 간호사예요. 기억 안 나세요? 서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간호사는 승우를 보며 감탄했어요. 세상에, 이 아이. 정우 씨를 정말 빼닮았네요. 특히 이 눈매랑 코는 완전히 판박이에요. 서진은 급히 승우를 안고 일어났습니다. 저희 가야 해요. 잠깐만요. 정우 씨 돌아가신 후에 어디 계셨어요? 다들 찾으셨는데. 서진은 대답 없이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간호사의 그 말은 이미 병원 안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재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지인이었죠. 회장님, 오늘 이상한 얘기를 들었는데요. 윤서진 씨가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왔었대요. 그런데 그 아이가 정우 씨를 너무 닮았다고. 재현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를 닮은 아이라니. 혹시 정말로. 한편 재욱은 어머니와 함께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경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간호사 입을 막아야겠어. 소문이 퍼지면 곤란해. 어머니, 하지만. 재욱아, 넌 이 집안의 유일한 후계자야. 정우는 이미 죽었어. 그 여자와 아이가 나타나서 좋을 게 없잖니. 재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6년 전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형에게 건넸던 그 커피, 그리고 병원에서 간호사의 말을 들은 다음 날 재현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우를 닮은 아이.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새벽 4시
재현은 서재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정우의 5살 때 사진이었죠. 그리고 어제 멀리서 찍은 승우의 사진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어요. 같은 나이대의 정우와 승우는 마치 쌍둥이처럼 보였죠. 하지만 재현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닮았다고 해서 반드시 친손자는 아니니까요. 김 실장 나야. 재현은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유전자 검사를 해야겠네. 그 아이가 정말 정우의 아들인지 확인해야 해. 하지만 어떻게? 상대방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재현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시장에 가서 그 아이가 마신 종이컵이나 먹다 남은 음식을 구해오게. DNA 샘플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이틀 후, 김 실장은 승우가 마시고 버린 요구르트 병을 가져왔습니다. 재현은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 병원에 보냈어요. 일주일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에 재현은 초조해졌죠. 그 일주일 동안 재현은 매일 시장에 갔습니다. 멀리서 서진과 승우를 지켜보면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만약 저 아이가 정말 손자라면 6년 동안 왜 아무 연락이 없었을까요? 서진은 왜 아이의 존재를 숨긴 걸까요? 어느 날 오후 재현은 용기를 내어 승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진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였죠. 안녕, 꼬마야. 승우는 낯선 할아버지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올려다봤습니다. 누구세요? 그냥 지나가던 할아버지야. 이름이 뭐니? 윤승호요. 윤승호. 아버지의 성이 아닌 어머니의 성을 따른 이름이었습니다. 재현의 가슴이 아팠어요. 아빠는 어디 있니? 승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작은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하늘에요. 아빠 이름은 아니? 몰라요. 엄마가 하늘에 있대요. 그때 서진이 돌아왔습니다. 재현을 본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승우야, 엄마 왔어. 서진은 승우를 자신의 뒤로 끌어당겼습니다. 재현을 경계하는 눈빛이었죠. 아버님, 왜 자꾸 오시는 거예요? 내 손자일지도 모르는 아이를 보러 왔네. 서진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어요. 정우의 아이 맞지? 왜 대답을 안 하나? 저 아이가 내 손자가 맞냐고 물었어. 서진은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 아이예요. 저 혼자 낳고 혼자 키운 아이예요. 재현은 답답했습니다. 왜 저렇게 부인하는 걸까요? 무엇이 두려운 걸까요?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현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김 실장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죠. 검사 결과지의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친자 확률 99.99%. 재현의 손에서 종이가 떨어졌습니다. 정말이었어요. 승우는 정우의 아들, 자신의 친손자였습니다. 6년 동안 저 차가운 반지하에서 길바닥에서 자란 아이가 도씨 가문의 유일한 후계자였던 거예요. 충격, 분노, 후회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재현은 주먹을 쥐었어요. 왜 서진은 아이의 존재를 숨긴 걸까요? 왜 도움을 청하지 않은 걸까요? 김 실장. 네, 회장님. 승우의 주민등록을 확인해 보게. 며칠 후 김 실장이 가져온 서류를 보고 재현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승우의 성은 윤 씨였고 아버지라는 비어 있었어요. 미혼모로 등록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런, 정우의 아들인데 아버지도 모르는 아이로 살고 있다니. 재현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자신의 친손자가 아버지 없는 아이로, 그것도 윤 씨 성을 달고 살아왔다는 게 견딜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재현은 정우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우야,
내 아들을 찾았다. 하지만 그 아이는 내 이름도 모르고 살아왔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5 나이에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이제라도 그 아이를 지켜야겠구나. 내 손으로 반드시. 재현은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승우를 도시 가문으로 데려와야 한다고. 그것이 정우에 대한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재욱은 회사 최상층 사무실에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43살의 나이에 전무라는 직함을 달고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죠. 책상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20년 전 가족 사진이었어요. 아버지 재현은 정우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고 자신은 한쪽 구석에 서 있었죠. 언제나 그랬습니다. 정우가 중심이었고 자신은 변두리였어요. 재욱의 기억은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10살 때였어요. 학교에서 전교 1등을 했다고 자랑스럽게 성적표를 들고 왔는데 아버지는 정우의 과학 경시대회 수상 소식에만 관심이 있었죠. 정우는 정말 대단하구나. 전국대회에서 금상이라니. 아버지, 저도 전교 1등 했어요. 그래, 잘했다. 그뿐이었습니다. 정우에게는 1시간 넘게 칭찬을 하면서 자신에게는 단 2마디뿐이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더 심했습니다. 정우는 학생회장이 되고 명문대에 수석 입학했죠. 재욱도 열심히 공부해서 같은 대학에 들어갔지만 사람들은 늘 말했어요. 형만큼은 못하네.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정우의 그림자를 벗어날 수 없었어요. 가장 견딜 수 없었던 건 정우와 서진의 결혼이었습니다. 재욱도 서진을 좋아했거든요. 회사에 새로 들어온 서진은 똑똑하고 아름다웠죠. 재욱은 용기를 내어 고백하려 했지만 정우가 먼저 서진과 사귀기 시작했어요. 결혼식 날 재욱은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형에 대한 미움과 질투가 증오로 변하는 순간이었어요. 어머니 미경만이 자신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재욱아, 넌 차남이지만 더 뛰어나. 정우는 그저 먼저 태어났을 뿐이야. 하지만 어머니, 아버지는 형만. 때가 되면 다 내 것이 될 거야. 넌 우리 가문의 진짜 상속자야. 미경의 속삭임은 달콤한 독이었습니다. 재욱의 마음속에 어두운 씨앗을 심었죠. 6년 전 그 운명의 날이 떠올랐습니다. 정우가 출근하기 전 재욱은 커피를 건넸어요. 형, 피곤해 보이는데 이거 마셔. 고맙다, 재욱아. 정우는 의심 없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도 모른 채 30분 후 정우는 운전대를 잡고 있었겠죠. 졸음이 밀려오는 것도 모른 채. 그리고 재욱은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악몽에 시달렸어요. 정우가 피투성이가 되어 나타나는 꿈을 수없이 꿨죠. 정신과 상담도 받았습니다. 의사는 물었어요. 어떤 환청이 들리시나요? 형의 목소리가 계속 제 이름을 불러요. 왜 그랬냐고 묻는 것 같아요. 분노 조절이 안 되신다고요? 네, 가끔 제가 무서워요. 뭔가를 부수고 싶고 소리를 지르고 싶어요. 의사는 약을 처방했지만 재욱의 마음의 병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랬어요. 아버지가 서진과 그 아이를 찾았다는 소식에 불안이 밀려왔죠. 만약 그 아이가 정우의 아들이라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어요. 재욱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어요. 재욱아, 내 아버지가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대. 그 아이가 정우의 아들인지 확인하려는 것 같아. 재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 우리가 먼저 손을 써야 해.
그 여자와 아이를 내쫓아야 해. 하지만 어머니, 이미 아버지가. 재우가 정신 차려. 넌 이 회사의 후계자야. 정우는 죽었어. 죽은 사람의 아이가 나타났다고 해서 내 자리를 빼앗길 순 없어. 미경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재욱은 떨리는 손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어요.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6년 전 그날처럼 정우가 죽던 날도 비가 왔었죠. 재욱은 눈을 감았습니다. 형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마지막으로 본 정우는 웃고 있었습니다. 고맙다, 재욱아. 그 말이 마지막이었어요. 재욱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죠. 이미 선을 넘어버렸으니까요. 재현은 승우가 정우의 친자라는 것을 확인한 후 매일 시장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조사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승우와 가까워지고 싶었던 거죠. 어느 날 오후 재현은 장난감 가게에서 산 작은 자동차를 들고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승우는 엄마 옆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승우야, 할아버지가 선물 가져왔어. 승우는 조심스럽게 장난감을 받았습니다. 5살 아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우와, 자동차다. 엄마 봐요. 서진은 불안한 표정으로 재현을 봤습니다. 아버님, 왜 이러세요? 저희는 그냥 손자에게 주고 싶어서. 재현이 승우와 함께 바닥에 앉아 자동차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75세 회장이 시장 바닥에 앉은 거예요. 주변 상인들이 놀란 눈으로 바라봤죠. 할아버지, 이렇게 해요? 그래, 잘하는구나. 승우가 해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정우의 어린 시절과 똑같았어요. 재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승우는 할아버지가 없어서 늘 부러워했어요. 유치원 친구들은 다 할아버지가 있는데. 재현이 승우를 바라봤습니다. 승우야, 내가 할아버지가 되어줄까? 정말요? 할아버지가 되어주실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나를 할아버지라고 불러도 돼. 승우가 재현을 꼭 안았습니다. 작은 팔이 재현의 목을 감쌌어요. 할아버지. 그 한마디에 재현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6년 만에 듣는 그 호칭이 너무나 그리웠어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하지만 저는 아직 알아. 내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지금은 이 아이가 중요해. 재현은 매일 시장에 와서 승우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어주고 간식을 사주었어요. 어느 날 승우가 그림을 그려서 재현에게 보여줬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우리 가족이에요. 그림에는 4사람이 있었어요. 엄마, 자신, 할아버지,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아빠. 아빠는 구름 위에 있어요. 엄마가 그랬어요. 재현이 물었습니다. 아빠 보고 싶니? 네. 근데 엄마가 아빠는 좋은 곳에 있대요. 서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정우 씨 얘기는 자주 해줘요.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재현과 서진, 승우는 점점 가족처럼 가까워졌습니다. 비록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감정적 유대는 진짜였어요. 한편 재욱은 이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승우와 행복해하는 모습이 마음에 걸렸어요. 자신이 빼앗은 행복이었으니까요. 미경도 불안했습니다. 재우가 너무 가까워지기 전에 막아야 해. 하지만 어머니, 아버지가 그 아이가 정우의 아들이라는 게 확실해지면 넌 끝이야. 재욱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승우의 모습을 보니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재현은 승우와 헤어지며 말했습니다. 내일 또 올게. 약속이에요, 할아버지. 그럼 약속? 승우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재현도 새끼손가락을 걸었어요.
꼭 와야 해요. 꼭 올게. 돌아가는 길, 재현은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통해 정우를 다시 만나는 것 같았어요. 비록 진실은 아직 모르지만 이 아이가 주는 행복은 진짜였습니다. 서진도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었습니다. 재현이 진심으로 승우를 아끼는 것을 느꼈으니까요. 아버님, 언젠가는 모든 걸 말씀드릴게요. 기다릴게. 내가 준비될 때까지. 할아버지와 손자의 정이 깊어질수록 숨겨진 진실의 무게도 커져갔습니다. 재현은 마치 탐정이 된 것처럼 6년 전 사건을 하나씩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실장과 함께 퍼즐 조각을 맞추듯 단서를 모았어요. 김 실장, 오늘은 뭘 찾았나? 회장님, 재미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6년 전 비자금이 사라진 날, 한 가지 특이한 거래가 있었어요. 재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뭔데? 30억이 10개의 계좌로 나뉘어졌다가 일주일 후 다시 하나로 합쳐졌어요. 마치 숨바꼭질하듯이요. 재현은 웃었습니다. 마치 보물찾기 게임 같았어요. 누가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을까? 다음 날 재현은 은행장을 만났습니다. 오래된 골프 친구였죠. 여보게, 6년 전 우리 회사 계좌에서 일어난 일 좀 알아봐 주게. 무슨 일인데? 30억이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마치 마술 같아. 은행장이 자료를 확인하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거 누군가 일부러 복잡하게 만든 것 같은데 돈 세탁 수법이야. 재현은 신이 났습니다. 드디어 실마리를 찾은 거예요. 그 다음엔 정우의 옛 비서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지금 다른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박 비서, 정우가 죽기 전에 뭔가 조사하고 있었나? 박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정우 전무님이 회사 내부에 배신자가 있다고 하셨어요. 비자금이 샌다고. 그래서 증거를 모으고 계셨죠. 노트북에 다 저장해 두셨는데 재현이 물었습니다. 그 노트북은 사고 후에 사라졌어요. 누군가 가져간 것 같아요.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재현은 마치 게임을 하는 것처럼 즐거웠어요.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흥분되었죠. 다음 단서는 정우의 휴대폰이었습니다. 6년 동안 서랍에 보관되어 있었어요. 김 실장, 이 폰 복구할 수 있겠나? 해보겠습니다. 며칠 후 복구된 메시지들이 나왔습니다. 정우가 죽기 전날 보낸 문자가 있었어요. 서진아, 내일 중요한 일이 있어. 꼭 집에 있어. 그런데 서진의 답장은 없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재현은 다시 서진을 찾아갔습니다. 서진아, 정우가 마지막으로 보낸 문자 봤니? 서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문자요? 전 받은 적 없는데. 정우가 분명히 보냈는데 제 폰이 그날 아침에 고장났어요. 누군가 일부러. 또 하나의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누군가 서진이 문자를 받지 못하게 막은 거예요. 재현은 점점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CCTV, 통화 기록, 이메일, 모든 것을 뒤졌어요. 그러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정우가 죽던 날 아침, 재욱이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왔다는 거예요. 김 실장, 재욱이 그날 왜 일찍 왔을까? 확인해 보니 커피를 들고 왔더군요. 형님께 드린다고. 재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커피, 뭔가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재현은 마치 탐정 소설을 쓰듯 하나씩 기록했어요. 정우야, 아빠가 꼭 진실을 밝혀낼게. 이 게임에서 꼭 이길 거야. 한편 재욱과 미경은 재현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많이 아시기 전에. 걱정 마. 증거는 다 없앴어.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재현이 얼마나 집요한지.
그리고 진실은 항상 길을 찾는다는 것을. 재현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서진과 승우를 집으로 데려오기로 한 거예요. 이제 그들은 가족이니까 당연한 일이었죠. 서진아, 승우와 함께 우리 집으로 와라. 서진은 망설였습니다. 아버님, 저희는 괜찮아요. 안 괜찮아. 내 손자가 반지하에서 사는 걸 더는 못 보겠어. 결국 서진과 승우는 도시 대저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승우는 커다란 집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우와, 할아버지 집 정말 커요. 이제 너희 집이기도 해. 재현은 정우의 방을 승우에게 주었습니다. 6년 동안 그대로 보존되어 있던 방이었죠. 여기가 내 아빠 방이었단다. 승우는 신기한 듯 방을 둘러봤어요. 책장에는 정우의 어린 시절 책들이 그대로 있었죠. 아빠도 이런 책 읽었어요? 그럼 너처럼 책을 좋아했어. 서진도 처음으로 편안해 보였습니다. 6년 만에 따뜻한 집에서 지내게 된 거예요.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이제 우리는 가족이야. 저녁 식사 시간, 오랜만에 대저택 식탁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승우가 제잘거리며 유치원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친구가 물어봤어요. 이제 진짜 할아버지 있냐고. 뭐라고 대답했니? 당연히 있다고 했죠. 최고로 멋진 할아버지라고요. 재현은 행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원했던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재욱과 미경이 집에 돌아왔어요. 서진과 승우를 보고는 얼굴이 굳어졌죠. 이게 무슨 일이에요? 미경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사는 거지. 가족이라고요? 도둑을 집에 들이다니. 승우가 무서워하며 서진 뒤로 숨었습니다. 엄마, 저 할머니 무서워요. 재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경, 조심해. 이 아이는 내 손자야. 증거가 있어요? 재현은 유전자 검사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99.99% 일치야. 승우는 정우의 아들이야. 미경과 재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그날 밤 재욱은 어머니와 밀담을 나눴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일단 지켜봐. 하지만 준비는 해둬야 해. 한편 재현은 승우와 함께 목욕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계속 여기 살 수 있어요? 당연하지. 영원히 살 거야. 하지만 재현은 몰랐습니다. 재욱과 미경이 더 큰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승우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울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 배 아파요. 서진이 당황하며 승우를 안았습니다. 왜 이러니? 아침에 뭘 먹었니? 재현도 걱정스러워했습니다. 병원에 가자.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가벼운 식중독 같아요. 뭔가 상한 걸 먹은 것 같은데. 서진은 불안해했습니다. 승우는 아침에 미경이 준 우유를 마셨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후 서진은 재현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여기도 안전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무슨 말이야? 누군가 승우를 해치려는 것 같아요. 재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자신의 집에서조차 손자가 위험하다니. 그날 밤 재현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모든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거짓된 평화는 깨졌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차례였어요. 다음 날 저녁 재현은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재욱과 미경이 마지못해 서재에 모였어요. 서진과 승우는 2층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왜 그 여자를 집에 들인 거예요? 미경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내 며느리고 내 손자니까. 며느리라고요? 비자금 30억을 훔친 도둑이에요. 재현은 미경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정말 서진이 훔친 게 맞나? 재욱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당시 계좌를 확인했잖아요. 텅 비어 있었고, 서진이 사라진 다음 날 돈이 인출됐더군. 시간이 안 맞아. 미경과 재욱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내가 다시 조사해봤어.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재현은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비자금 계좌 거래 내역이었어요. 이걸 보면 돈이 여러 계좌로 분산됐다가 다시 모였어. 그리고 최종적으로 재현이 말을 멈췄습니다. 최종 계좌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뭐가 어떻다는 거예요? 미경이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진이 이렇게 복잡한 금융 거래를 할 수 있었을까? 그녀는 그런 전문 지식이 없어. 재욱이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누가 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내려고 하는 거야. 그때 갑자기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서진이 들어왔어요. 그녀의 손에는 낡은 수첩이 들려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서진을 봤습니다. 내가 여기 왜? 미경이 소리쳤지만 서진은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6년 동안 침묵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겠어요. 서진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빼곡하게 무언가가 적혀 있었어요. 정우 씨가 죽던 날 저는 임신 사실을 알았어요. 그날 저녁 정우 씨에게 말하려고 했는데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정우 씨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재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나? 서진은 미경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찾아오셨어요. 제가 비자금을 훔친 걸로 하겠다고. 만약 거부하면 거짓말. 미경이 소리쳤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서진은 수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녹음기 테이프였어요. 정우 씨가 평소에 중요한 대화는 녹음하는 습관이 있었죠. 그날도 재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하지만 저는 이걸 공개할 수 없었어요. 승우를 지켜야 했으니까. 어머니가 협박했어요. 만약 진실을 말하면 아이까지 해치겠다고. 재현이 미경을 노려봤습니다. 정말이냐? 미경은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비자금 30억은 제가 가져가지 않았어요. 그건 바로 그때 재욱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그만, 더 이상은 듣고 싶지 않아. 재욱은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미경도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 여자가 꾸민 일이야. 하지만 재현은 이미 진실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서진의 눈빛은 거짓말하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어요. 서진아, 그 테이프를 들어보자. 아버님, 하지만 이제 모든 진실을 알아야겠어. 서진은 망설이다가 낡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테이프를 넣으려는 순간 정전이 되었어요. 온 집이 암흑에 빠졌습니다. 뭐야 이게? 혼란 속에서 누군가 서진의 손에서 테이프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서진은 필사적으로 테이프를 지켰어요. 안 돼. 이건 정우 씨가 남긴 유일한. 전기가 다시 들어왔을 때 미경과 재욱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서진은 테이프를 꼭 쥐고 있었어요. 재현이 물었습니다. 서진아, 정우가 뭐라고 녹음한 거니? 그건 다음에 들려드릴게요. 아직은. 서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모든 카드를 보여줄 때가 아니었어요. 가족회의가 파국으로 끝난 후 재현의 집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미경과 재욱은 서진을 쫓아내려 했고 재현은 그들을 막았어요. 이 집에서 나가야 할 사람은 서진이 아니야. 재현의 분노에 미경도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며칠 후 재욱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회사 이사회를 소집해 재현의 경영권을 박탈하려 한 거예요. 아버지는 이미 판단력을 잃으셨습니다. 도둑을 집에 들이고 회사 경영도 제대로 못하고 계세요. 이사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재욱의 주장은 터무니없었지만 일부 이사들은 동조하는 듯 했어요. 재현은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내가 판단력을 잃었다고? 그럼 증거를 보여주지. 재현은 그동안 조사한 자료들을 꺼냈습니다. 비자금의 이동 경로, 정우의 죽음에 대한 의혹, 그리고 이것 봐. 6년 전 정우가 죽던 날 재욱 내가 정우에게 뭔가를 줬다는 증언이 있어. 재욱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뭐가 어떻다는. 그리고 비자금이 사라진 날 내 계좌에 이상한 입금이 있었어. 이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재욱이 수상하다는 눈빛들이었어요. 미경이 나섰습니다. 이건 모함이에요. 재현이 노망이 나서. 노망이라고? 재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래, 내가 노망이 났을 수도 있지. 하지만 이 증거들은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때 서진이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그 테이프가 들려 있었어요.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모두가 서진을 주목했습니다. 6년 전 정우 씨는 뭔가를 알고 있었어요. 회사 내부에 배신자가 있다고. 그래서 증거를 모으고 있었죠. 재욱이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형이 그런 말을 한 적 없어. 있어요.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이 테이프에. 서진이 테이프를 들어보이려는 순간 미경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으악! 모두가 놀라 미경에게 달려갔어요. 그 혼란을 틈타 재욱이 테이프를 빼앗으려 했지만 재현이 막았습니다. 이제 그만해. 재현의 일갈에 모두가 멈췄습니다. 재욱아, 정말 내가 정우를 죽인 거냐? 그 직접적인 질문에 재욱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럼 왜 이렇게 필사적이야? 왜 서진을 쫓아내려 하는 거야? 재욱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미경이 간신히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했다는 거야? 미경과 재욱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들도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된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전에 서진은 승우를 데려왔습니다. 5살 아이는 무서워하며 엄마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이 아이는 정우 씨의 아들이에요. 도씨 가문의 정당한 후계자죠. 재현이 승우를 안아들었습니다. 그래, 이 아이가 진짜 도씨 가문의 미래야. 재욱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어요. 형님 미안해요. 재욱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였습니다. 6년 만에 처음으로 형에 대한 죄책감을 드러낸 거예요. 미경도 무너졌습니다. 정우야. 그녀도 처음으로 정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든 진실이 밝혀진 것은 아니었어요. 서진이 쥐고 있는 그 테이프에는 무엇이 들어 있을까요? 그리고 정우는 정말 어떻게 죽은 걸까요? 재현은 모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일 모든 진실을 밝히자. 더 이상의 거짓은 없어야 해. 그날 밤 모두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내일이면 6년 동안 숨겨왔던 모든 비밀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서진은 승우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끝나. 아빠의 억울함도 풀릴 거야. 창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6년 전 그날처럼. 다음 날 아침 도씨 가문의 서재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현, 미경, 재욱
그리고 서진이 모여 있었어요. 승우는 다른 방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서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모든 걸 말하겠어요. 그녀는 낡은 테이프를 녹음기에 넣었습니다. 잠시 후 정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2018년 3월 15일. 나는 지금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 회사 비자금 30억이 이상한 곳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리고 그 배후에 테이프가 잠시 끊겼다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재욱이가 뭔가 숨기고 있다. 오늘 아침 내게 준 커피도 이상했다. 마시고 나니 너무 졸려서 혹시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 녹음이 증거가 될 것이다. 재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형이 알고 있었어? 서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정우 씨는 그날 아침 이 테이프를 제게 맡겼어요. 혹시 모르니 보관하라고. 그리고 그날 오후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우 씨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재현이 재욱을 노려봤습니다. 내가 커피에 뭔가를 탔구나. 재욱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냥 잠들게 하려고만.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형이 프레젠테이션을 망치게 하려고. 그런데 형이 그 상태로 운전을. 미경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재우가 내가 정말 어머니가 시킨 거잖아요. 형을 제거하라고. 내가 진짜 후계자라고. 미경이 부인했습니다.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경쟁에서 이기라고 했지 죽이라고 한 적은. 서진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비자금 30억의 진실을 말씀드리겠어요. 모두가 서진을 주목했습니다. 그 돈은 정우 씨가 빼돌린 게 아니에요. 재욱 씨와 어머님이 빼돌린 거예요. 정우 씨는 그걸 추적하고 있었고요. 미경이 소리쳤습니다. 증거가 있어? 서진은 수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정우 씨가 모아둔 자료예요. 계좌 추적 내역, 거래 기록. 모두 여기 있어요. 재현이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정말이었어요. 비자금은 여러 계좌를 거쳐 결국 미경의 비밀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내가 도망친 건 어머님이 저를 협박했어요. 제가 돈을 훔친 걸로 하지 않으면 뱃속의 아이를 해치겠다고. 저는 승우를 지키기 위해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재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6년 동안 그 고생을. 서진도 울었습니다. 정우 씨의 명예를 지키고 싶었어요.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고 무엇보다 승우를 지켜야 했어요. 재욱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미경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6년 동안 쌓아온 거짓이 한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재현이 서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진아,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게 알았어. 너와 승우가 얼마나 고생했을까. 재현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75의 나이에 재벌 회장이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용서해다오.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서진이 재현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버님, 이제 됐어요. 진실이 밝혀졌으니. 재현은 재욱을 바라봤습니다. 자수해라. 그게 정우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재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제가 한 일에 대해 책임지겠습니다. 미경은 정신을 잃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던 거예요. 서진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정우 씨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가문을 지키려 했어요. 비리를 밝히고 회사를 바로 세우려 했죠. 이제 그 뜻을 이어가야 할 때예요. 재현이 승우를 불렀습니다. 아이가 들어오자 재현은 그를 안아들었어요. 승우야, 이제 너는 도씨 가문의 진정한 후계자란다. 아빠의 이름을 당당히 이어받을 거야. 승우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아빠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럼 최고로 좋은 사람이었단다. 6년 만에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정우의 억울한 죽음, 서진의 누명, 그리고 승호의 정체까지. 이제 도시 가문은 새롭게 시작해야 했습니다. 진실 위에서 정직하게. 봄이 왔습니다. 도승우가 도시 성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났어요. 유치원 앞에는 노란 통학버스가 서 있었고 아이들이 제잘거리며 내렸죠. 그 사이로 승우가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서진이 아들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예전과 달리 깔끔한 옷을 입은 그녀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어요. 더 이상 길바닥에서 야채를 팔지 않아도 되는 삶.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검소했죠. 오늘 유치원 어땠어? 친구가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회사 커요? 서진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승우가 받을 시선들이 걱정되었거든요. 뭐라고 대답했니? 응, 우리 할아버지 최고야. 승우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오후 서진은 자신이 새로 시작한 작은 카페로 향했습니다. 재현이 도와준 자금으로 시작한 사업이었어요. 작지만 아늑한 공간에는 따뜻한 커피 향이 가득했죠. 사장님, 오늘도 손님이 많네요. 직원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서진은 미소 지으며 앞치마를 둘렀어요. 6년 동안 길바닥에서 고생한 그녀에게 이 작은 카페는 새로운 시작이었죠. 한편 재현은 회사 이사회에 참석했습니다. 은퇴를 선언한 후에도 중요한 결정에는 참여하고 있었어요. 승호 군의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이제 모두가 승호를 미래의 후계자로 인정하고 있었어요. 아직 어리지만 똑똑합니다. 무엇보다 착한 아이예요. 정우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재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재현은 승호를 데리고 특별한 곳으로 갔습니다. 도시 가문의 사당이었어요. 조상들의 위패가 모셔진 엄숙한 공간이었죠. 승호야, 여기가 우리 조상님들을 모신 곳이란다. 승호는 신기한 듯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할아버지, 아빠도 여기 있어요? 그럼 여기 봐라. 재현은 정우의 위패를 가리켰습니다. 도정우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아빠 이름이에요? 그래, 도정우. 내 아빠 이름이란다. 승우는 작은 손으로 위패를 만졌습니다. 도정우. 나도 도승우. 맞아. 넌 아빠의 이름을 이어받은 거야. 승우는 아직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할아버지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 나 잘할 수 있어요? 물론이지. 넌 정우를 닮았으니까. 재현은 승우의 작은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다음 날 유치원에서 가족 소개 시간이 있었습니다. 승우는 앞에 나가 말했어요. 나는 도승우예요. 아빠는 하늘에 있어요. 엄마는 여기 있고 할아버지도 있어요. 아이들이 놀란 표정으로 승우를 봤습니다. 한 아이가 물었어요. 너네 할아버지 텔레비전에 나왔어? 응, 우리 할아버지 유명해. 승우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자신감이 있었어요. 서진은 교실 밖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6년 동안 아빠 없는 아이로 살아온 승우가 이제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이 감격스러웠어요. 정우 씨, 보고 있나요? 우리 아들이 이제 당신 이름을 알아요. 그날 밤 재현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승우가 유치원에서 자신을 소개했다고 한다. 도승우라고. 아직 5살이지만 자신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같아 기쁘다. 이름이란 참 묘한 것이다. 사람은 죽어도 이름은 남는다. 그리고 그 이름은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 정우를 닮은 이 아이를 통해 나는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날이었습니다. 재영과 서진, 그리고 승호는 정우의 납골당으로 향했어요. 산 중턱에 자리한 납골당은 고요하고 평화로웠죠. 나무들은 울긋불긋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정우의 납골함 앞에 선 세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재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정우야, 내 아내와 아들을 데려왔다. 재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는 정우의 사진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어요.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늦게 알았어. 내가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리고 서진이와 승우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6년 만에 정우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그동안 참고 또 참았던 감정들이 터져나왔죠. 여보, 이제야 왔어요. 우리 아들 데리고. 서진은 승우의 손을 잡고 납골함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승우야, 여기 아빠가 계셔. 승우는 작은 손으로 납골함을 만졌습니다. 차가운 대리석이었지만 아이는 그 안에 아빠가 있다는 걸 느끼는 듯 했어요. 아빠, 저 이제 도승우예요. 할아버지가 아빠 성을 주셨어요. 승우의 맑은 목소리가 납골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아빠 성을 찾았어요. 할아버지가 지켜주셨어요. 엄마도 이제 안 울어요. 재현은 승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정우를 빼닮은 이 아이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어요. 정우야, 내 아들이 참 훌륭하게 자라고 있어. 너를 닮아서 똑똑하고 착해. 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동안 원망했어요. 왜 저를 믿어주지 않으셨는지, 왜 찾아주지 않으셨는지. 재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어리석었어. 하지만 이제 이해해요. 아버님도 아프셨겠죠. 아들을 잃고. 서진은 재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제 용서하고 싶어요. 정우 씨도 그걸 원하실 거예요. 재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76의 나이에 흘리는 참회의 눈물이었어요. 고맙다, 서진아. 정말 고맙다. 세 사람은 정우의 납골함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하얀 국화꽃이 가을 햇살에 빛났어요. 아빠, 저 열심히 공부할게요. 나중에 커서 할아버지 회사도 잘 이어받을게요. 승우의 다짐에 재현이 말했습니다. 그래,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좋은 사람이 되는 거란다. 아빠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렴. 납골당을 나오면서 재현은 승우에게 말했습니다. 승우야, 이제 내 세상이야. 내 이름은 내 미래를 증명해 줄 거야. 무슨 뜻이에요, 할아버지? 내가 도승호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그 이름에 걸맞은 사람이 되는 거란다. 아빠의 이름을 빛내는 거지. 승우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아오는 길 서진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 이제 제 힘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카페도 잘 되고 있고. 그래, 내 뜻대로 해. 하지만 승우 교육만큼은 내가 책임지고 싶구나. 네, 그건 감사해요. 차창 밖으로 가을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였어요. 그날 저녁 재현은 일기에 썼습니다. 오늘 정우 앞에서 서진이와 화해했다. 승우는 아빠에게 인사를 했고 나는 용서를 받았다. 무너졌던 가족이 다시 세워지고 있다. 비록 정우는 없지만 그의 이름과 정신은 승우를 통해 이어질 것이다. 한편 감옥에 있는 재욱에게도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면회 온 변호사가 말했어요. 아버님과 서진 씨가 화해하셨다고 합니다. 승우 군도 잘 지내고 있고요. 재욱은 철창 너머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그게 맞아. 형님, 이제야 제가 깨달았어요.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요양병원에 있는 미경도 간호사에게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무표정했어요. 마음의 병이 너무 깊었던 거죠. 재현은 매주 미경을 찾아갔지만 그녀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아내가 이렇게 된 것도 자신의 책임이라고 재현은 생각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2025년 겨울 도시 가문의 대저택에는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오랜만에 이 집에 생기가 돌고 있었죠. 부엌에서는 음식 냄새가 솔솔 풍겨왔고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현은 식탁을 차리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77의 나이에 이런 평범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서진이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고 승우는 색칠 공부를 하고 있었죠. 할아버지, 이거 봐요. 6살이 된 승우가 그림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가족을 그린 그림이었어요. 재현은 그림을 받아들고 자랑스럽게 바라봤죠. 우리 승우가 그림도 잘 그리는구나. 이게 할아버지야? 응, 할아버지, 엄마, 나, 그리고 하늘의 아빠. 승우는 구름 위에 그린 사람을 가리켰어요. 아빠는 하늘에 있다고 배웠으니까요. 아빠도 우리 보고 있어요? 그럼 늘 지켜보고 계시지. 서진이 김치찌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자, 다들 앉으세요. 밥 먹어요.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평범한 저녁 식사였지만 그들에게는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엄마, 맛있어요. 그래. 할아버지는 어떠세요? 정우 엄마가 끓여주던 맛이 나는구먼. 정말 맛있어. 재현의 칭찬에 서진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시어머니가 아닌 가족이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세 사람은 거실로 이동했습니다. 벽난로에 불이 타오르고 있었고 그 위에는 정우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예전과 달리 영정 사진이 아닌 환하게 웃고 있는 생전 사진이었죠. 할아버지, 아빠 잘생겼어요. 그래, 너도 아빠 닮아서 잘생겼지. 승우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얼굴을 만졌어요. 정말요? 나도 아빠 닮았어요? 그럼 똑같이 생겼어. 재현이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매일 저녁 쓰는 습관이 생겼어요. 할아버지, 뭐 써요? 오늘 있었던 일을 쓰는 거란다. 나도 써요? 그래, 승우 이야기도 쓰고 있어. 재현은 펜을 들고 천천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름을 주었고 그 아이는 나에게 삶을 주었다. 도승우. 이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다. 정우의 삶이 이어지는 증거이고 우리 가족이 다시 시작되는 약속이다. 6살 승우는 아직 모든 걸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언젠가 알게 될 것이다.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서진이 차를 가져왔습니다. 따뜻한 녹차였어요. 아버님, 내일 재욱 씨 면회 가신다고요? 응, 한 달에 한 번은 가봐야지.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승우가 졸린 듯 눈을 비볐어요. 할아버지, 나 졸려요. 그래, 가서 자렴. 잘 자요, 할아버지. 잘 자요, 엄마. 승우는 두 사람에게 뽀뽀를 하고 방으로 갔습니다. 잠시 후 서진이 승우를 재우고 돌아왔어요. 벌써 잠들었어요. 오늘 유치원에서 많이 놀았나 봐요. 재영과 서진은 정우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촛불처럼 흔들리는 벽난로 불빛이 사진을 비추고 있었어요. 정우 씨가 보고 있다면 기뻐하겠죠? 그럴 거야.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는 걸 보면. 밖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창문에 부딪혀 녹아내렸어요. 서진아, 고맙다. 무슨 말씀이세요? 승우를 잘 키워줘서, 그리고 나를 용서해줘서.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감사해요.
승호에게 아빠를 찾아주셔서요. 정우의 영정 앞에 세 사람의 사진이 새로 놓였습니다. 재현, 서진, 그리고 도승호. 새로운 가족 사진이었어요. 마지막 내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죽은 진실은 다시 살아났고 잃은 이름은 제 자리를 되찾았다. 도승호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비록 상처는 남았지만 그들은 다시 가족이 되었다. 진짜 가족으로.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평생 성공만을 바라보며 달려온 도재현 회장. 그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진짜 보물은 돈이 아니라 바로 가족이었다는 것을요. 6년이란 세월, 길바닥에서 야채를 팔며 살아온 며느리와 손자. 그들을 찾았을 때 재현이 흘린 눈물은 단순한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용서를 구하는 눈물이었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눈물이었죠.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재현처럼 실수를 합니다. 가까운 사람의 말보다 남의 말을 더 믿기도 하고 의심과 오해로 소중한 인연을 놓치기도 하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고 진심은 결국 통한다는 것을요. 이른이 넘어서도 여든이 되어서도 화해는 가능합니다. 용서를 구하기에 용서를 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아직 숨쉬고 있다면 아직 기회는 있는 겁니다. 혹시 마음 한구석에 묻어둔 이름이 있으신가요? 오해로 멀어진 가족, 자존심 때문에 연락 못하는 친구,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못해본 사람. 오늘이 바로 그 사람에게 손 내밀 수 있는 날입니다. 내일을 기약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내일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작은 손자 승우가 말했죠. 할아버지가 아빠 이름 찾아줬어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잃어버린 이름을 찾아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시키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화해하고 싶은 사람, 용서하고 싶은 사람, 혹은 용서받고 싶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누군가는 여러분의 이야기에서 용기를 얻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혹시 이런 이야기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